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대부분 시장에 따른 해석으로 또 준비를 해보았고, 이 내용이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등락폭이 너무 많이 커짐으로써 이제 각 어떤 사람은 멘탈이 터져 나갔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번 네, 또 다른 계기로 시장을 냉철하게 다시 한번 또 겸손하면서 신중하게 또 바라보는 그런 경험치가 또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미국의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기준금리 50bp 인상 또는 6월부터 양적 긴축 시행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에서 제가 제일 빨리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요점만 다시 한번 찝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0.5bp 인상을 했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는 6월 1일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했으니 생각보다 요거는 조금은 순한 맛이다. 그래서 시장에 이게 발표하자마자 오히려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좀 좋게 반등이 좀 세게 나왔던 이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제가 또 해석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3개월 동안은 매달 국채 300억 달러 그리고 MBS 기간채를 175억 달러씩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매월 9월 달부터는 이제 600억 달러에, 그 다음에 MBS 기간채 350억 달러 합쳐서 950억 달러 정도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발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세게 했다라고 보는 편은 좀 아니었어요. 근데 또 시장은 또 다르게 또 해석을 했나 봅니다. 4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 54.7을 상회했으며 전월 대비 하락한 수치 58에서 55.6 정도가 나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별로 좋지 않게 나와 줌으로써 또 시장에 또 그대로 받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번 형태는 여러 가지 후행적인 지표가 별로 좋지 못했던 부분으로 좀 많이 하락한 거 아니냐. 이 말의 의미는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기존의 연준이 이야기했던 패턴이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돌아설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따른 여지를 또 출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그 다음 6월 달이 좀 더 두렵지 않겠냐 라는 형태로 또 현금화 전략이 더 많이 먹혀 들어갔다라고도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4월 ISM 서비스업 지수에 따르면 서비스 업계의 성장세는 기업 활동 회복에 힘입어서 지속되고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 및 물류 차질 등에 따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4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예상치가 57.7로 부합하며 전월 대비 상승한 수치로 55.6에서 57.7로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서비스 활동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또 물가 상승 압력,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대는 소비 심리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경고에 따른 메시지도 당기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3.54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타 주요국 대비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보다 매파적으로 평가받은 점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74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 및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점이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을 어느 정도 하락은 또 방어를 해주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108.26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오펙 플러스의 원유 증상 규모가 기존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원유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준의 비스텝 단행으로 돈전치는 끝났다. 금리 인상의 도미노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대부분 뉴스에서 뭐 이렇게 주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지표가 좀 박살이 났고요. 그걸로 이제 동시간대 영라 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또 세게 나와 줌으로써 그 가중치가
좀 더 뭐 전달 대비보다는 이번 형태가 좀 하락의 추세의 기반점은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걸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걸렸던 부분은 이런 형태 때문에 전 그렇게 보고 있고, 그 후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뭐 다우와 나스닥이 뭐 장중 6%대를 깨버리는 형태가 나왔고, 이제 코인에서 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헤지펀드들의 포지션 정리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포지션 정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구나 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 연준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며칠 남아져 있냐 라는 것인데, 주말에도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 또 이야기가 어떻게 또 풀어나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5월 9일 뭐 전후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따른 관계도의 여러 가지 또 소식이 또 여기에서 겹치게 되면 그게 또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기준금리도 4회 연속 올려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22에 또 은행들이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7월 달부터 긴축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시중의 돈이 지금부터 조금은 빠르게 축소되는 성향에 어느 정도 좀 미리미리 움직여 주려고 그런 액션을 좀 취해 주었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기준금리 추이를 또 보게 되면 한국이 1.5인데 이번에 한방이 0.5를 올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0.5를 올리게 된다고 하면 지금 한국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붙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꼭 투자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가계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해도 직접적인 영향성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저런 영향성이 대부분 나와 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화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라는 역할로 인해서 코인 시장에서도 박살이 일시적으로 좀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아무래도 나스닥 부분은 말할 필요성이 없겠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으로 뭐 코인베이스나 그 다음에 채굴회사들에 대한 주식들도 대부분 올라왔던 이 대비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기존에 이제 성장주가 이만큼 올라왔던 만큼 성장주가 갖고 있는 코인에 대한 개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코인에 갖고 있는 그 개수 또한 재무제표에 녹여가지고 기업가치 평가액을 책정을 하는데, 그 기업가치 평가액 추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비트코인이 이 정도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전반적으로 이 정도가 가치 훼손이 일어났다는 건 말 그대로 비트코인에 따른 가치 수단의 측면과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연결적 구도에 따른 재무제표를 또 비교를 해가지고 또 수치화를 또 했을 거잖아요. 그렇게 바라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은 납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금의 흐름이 뭐 코인 쪽으로 흘러가는 방향도 있겠지만, 주식에도 코인 관련된 주식에 좀 돈이 많이 쏠리는 현상을 좀 둘 다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기존에 코인은 코인대로 좀 가구나, 뭐 주식은 주식대로 가겠지, 이런 생각은 앞으로 시장이 점차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겹치는 부분하고 계속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좀 많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구도이다 라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무래도 통화 이야기를 잠깐 했으니 또 한국에 잠깐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4월 외환 보유액이 85억 1억 달러로 보게 되면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이 있는데 한국이 가장 적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는 좀 빼야 되겠죠. 네, 빼야 됩니다. 다만 이제 좀 비등비등한 대만하고 한국을 좀 본다라고 하면
대만보다 부족한 건 좀 문제이지 않겠냐? 라는 뭐 그런 의견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대만의 경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대외 불확실성도 많고 중국에 따른 견제와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도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었다는 것과 1인당 GDP 부분도 생각보다 좋은 결과치를 냈기 때문에 한국 경제와 좀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나 한국에 있는 수장과 대만에 있는 총통 수장하고 많은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뭐 전문가들에 따른 의견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경제 분야에 한해서만 비교를 했었을 때 별로 뭐 그랬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글로벌 경제 위기 대응이라고 해서 대부분 국내에 있는 굴지의 대기업들도 이렇게 돈줄 조이기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에 따른 이런 변화에 있어서 상당히 위축된 모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코인 회사들도 그 상당한 자금난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되겠고, 그 자금난의 일부 해소를 코인으로 좀 했다라고 하면 그 코인에 있는 자금난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쉽지 않겠거니와, 그 다음으로 뭐 VC나 그 다음에 나머지에 있는 쪽도 자금이 계속 여러 가지 투자 부분도 생각보다 조금 위축되거나 오히려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변경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코인도 갈 놈은 가고 못 갈 놈은 또 못 가고 이런 형태가 또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조금 체력이 되는 거는 덜 빠지고 체력이 안 되고 시장이 너무 위축됐던 건 좀 더 빠지는 이런 형태가 좀 많이 보여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71억 4천만 달러 투자 유치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사우디 왕자와 오라클 창업자 바이낸스 등의 19명의 투자 약속을 또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 약속을 받다 보니까 본인의 주식담보대출 부분이 테슬라 지금의 현 주가 가치 대비에 있는 그 위치에서 못해도 한 40% 정도 만약에 더 추가 하락이 보여지게 되면, 네, 그 담보를 받았던 것도 일시적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조건부가 좀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투자 약속을 좀 받아냄으로써 일부 회수가 됐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 조달 내역서를 보게 되면 코인에 대한 내용만 제가 찝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 바이낸스가 여기에서 딱 보게 되면 5천억, 한국 돈으로 대략 한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사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아무래도 트위터와 또 바이낸스 관계 부분에 또 밀접한 관계도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점도 좀 유심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스테이킹에서 가치 측면의 상위 암호화 자산으로 해서 솔라나, 이너, 루나, 에이다, 아발란체, 뭐 폴카다트, BNB, 니어, 뭐 아르고, 아톰 순인데 가장 핫한 건 아무래도 솔라나, 루나, 이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뭐 솔라나가 지금 대비 루나 대비보다도 왜 가격이 못하는데 많이 못 올라가냐, 이 정도인데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엄연히 스테이킹으로만 해서 그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도 그 가격대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은 것에 따른 또 다른 실적이 더 많이 나와 주어야 되는 게 부가 옵션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가 이더 출금량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라고 해서 이유가 뭘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 주관적으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5월 3일자 코인베이스에서 이더리움 대량 출금이 있었는데, 이게 26만 3,091개 정도가 순출금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런 선물 ETF 출시 승인이 나오게 되면 뭐 저번에도 민간이나 그 다음에 선물 ETF 출시 그 전주에 오픈이 딱 되는 순간 그 전주 부분은 거의, 또는 그 주 부분은 좀
시장이 별로 좋지 않는다 라고도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성으로 인해서 순유출 부분이 좀 커졌고, 그게 어느 정도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온 거 아니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라는 지금 많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에 또 다른 자금을 또 추가로 구매를 딜을 던졌고, 그 구매는 OTC로 장외 거래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 금액은 15억 달러 정도를 또 긁어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루나 파운데이션에서 충분히 자금력이 어떻게 만들어내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겠고요. 다만 이제 루나가 지금 대비보다 못해도 20%가 더 내려갔었을 때도 과연 이 루나 파운데이션에서 버텨줄 수 있겠냐라는 그런 물음표는 좀 나오겠죠. 생각보다 이 루나 쪽도 좀 골치가 많이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 하락을 했었을 때 어디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한 자본력을 충당을 할 수 있겠냐, 이것까지는 공개를 안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파생상품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과 유입 예상 레버리지 비율이 계속 상승 중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쯤에서 좀 오락가락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숏을 좀 더 많이 때리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겠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 쪽으로 좀 더 치중했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또 지난 몇 시간 동안 또 청산 금액도 생각보다 좀 세게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롱 포지션에 또 청산 비중이 한국 돈으로 대략 한 1,500억 원 정도 청산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좀 마음이 아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밸런스가 어느 정도 좀 맞아 주어야 되는데 지금 밸런스가 조금 깨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은 조금 더 재미없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크립토닷컴이 비자카드 혜택 축소 발표로 11% 가격 폭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이런 게 계속 반복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SEC가 저기 암호화폐 자꾸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사기판이다, 도박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 우리 서킷 브레이커 여기 시스템 도입해야 되겠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미에 주로 보이는 행동 중에 하나죠. 요거는 코스피 물타기, 요건 비트코인 물타기, 이건 나스닥 물타기, 나이 먹는 건 요 정도, 삼각김밥에 참이슬에 몸에 안 좋은 것들, 네. 그러면서 몸에 안 좋으면서 이제 그걸 좀 잊히려고 하는데 몸이 더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그림을 왜 가지고 왔냐면, 힘들수록 냉철하게 시장을 보긴 보아도 내 몸 건강하게 잘 챙기면서 투자에 임하셔야지, 건강 잃고 또 정신 잃고 가족이 잃으면 이 시장 투자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건강 챙기시고 가족 챙기시고 그 다음에 투자도 항상 조금은 너무 타이트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의 여유를 좀 가지면서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유라는 건 마음의 여유도 있고요. 금전적인 여유를 꼭 가지셔야 되는데 나는 꼭 올해 다 승부를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풀베팅 하는 건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항상 어떻게 보면 분할로 이번에 예측이 너무 많이 어렵다라고도 올 초 때부터 이야기를 했고, 저도 생각보다 예측의 예상 범위가 좀 많이 틀리는 부분도 있었죠. 여러분들 쭉 지켜보셨으니까. 그래도 제 평단은 항상 제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래도 정신은 멀쩡하다라고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암호화폐를 이제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암호화폐 부분에 계속 지속적으로 좀 계속 남아 계시려고 하면 못해도 마이너스 30% 정도에서 마이너스 40% 정도는 기본으로 좀 인내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력한 정신적인 체력, 마음에 따른 준비,
이거는 계속 가져가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표현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 구간을 좀 넘겨가야 비로소 좋은 날도 온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건 꿈이 아니거든요. 이 과거에 있는 이 흔적이 꿈이 아니거든요. 이 과거에 있는 흔적이 다 꿈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돈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구간 때마다 우리는 기다림을 적절하게 가져가면서 약간의 돈의 여유를 좀 가지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하던 그 구간에 마다마다 그 가격대가 돌아오면 사는 습관으로 길러지면 아주 이상적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운영을 잘 하셔서 올해에는 그냥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겠지만 올라가는 폭 대비보다는 차라리 여기에서 충격에서 내가 얼마나 더 싸게 살 거냐 라고도 매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